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 알려주는 남자 수의사 이세훈입니다. 오늘도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벌써 네. 두 번째 뵙게 됐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우재 소장님이시고요. 저번 영상이 너무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또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도 또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소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1사료에서 수의영역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조우재 수의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과 저번에 영양학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채널은 사실 이제 강아지, 네. 제가 개알람이니까 개 알려주는 남자 이렇게 얘기는 한데 사실 요즘 보면은 가정에 강아지, 고양이 같이 키우는 집도 굉장히 많고 해서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고양이에 대해서 시작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혹시 그거 아세요? 2009년에 관세청에서 통계를 냈대요. 전체 수입되는 반려동물 펫푸드 중에서 고양이가 몇 프로 정도 차지했는지 아세요? 그때는 사실 고양이 많이 안 키웠을 것 같은데 그때 한 10% 됐을까요? 오! 아, 맞나요? 그때 9%였습니다. 아, 네, 제가 잘 맞췄네요. 네. 지금 40% 넘었습니다. 40%. 아, 네. 수입되는 거에 40%. 네네. 엄청 많네요. 네, 그러니까 개하고 오. 고양이 말이 숫자가 수정을 하는데 한 6대 4 정도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 경향이 이런 큽니다. 걸로도 토대로 볼 수도 있다. 그렇죠. 개가 60% 정도, 고양이가 40% 정도. 그래서 지금은 고양이만 진료하는 고양이 병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그렇죠. 두 자리 숫자로 늘었어요. 고양이는 언제부터 이렇게 반려가족이 좀 됐고 이런 역사가 좀 있을까요? 고양이 역사가 되게 재밌어요. 개에 대한 역사는 뭐지, 우리한테 처음 가축화된 동물이 개다. 그리고 수렵 채집 활동할 때 개들이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사냥하는 데 도움을 줬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뭔가를 이렇게 기여한 거는 없지만 사람이 개를 같이 보다듬었다면은 고양이는 사람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끔 욕심에 못 도망가게 막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고양이를 왜 사람이 붙잡아두고 못 도망가게 했을까? 이게 되게 재미난데요. 네. 이집트에는 파피루스라는 기록이 엄청나게 꼼꼼하게 잘 돼 있거든요. 여기에 해법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고양이를 왜 신성시 여기고 고양이를 농가마다 이렇게 키웠는지. 왜 키웠죠? 그러니까 수렵 채집할 때는 개들이 잘 사냥을 해오니까 엄청난 내 보물이죠. 그런데 신석기 이후에 농경사회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곡물들이 있잖아요. 네. 곡물들이 있는데 내가 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 곡물들이 있잖아요.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잉여 재산인데 이 잉여 재산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잉여 재산을 갖다가 잘 지키기도 하고 일부는 나라에다가 세금으로 곡물을 내기도 했는데 이거를 갉아먹는 애들이 있습니다. 바로 쥐. 네. 그렇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세리들이 농가에 고양이를 키우면 세금을 약간 면제를 해줬어요. 일부러 곡식을 좀 네, 지킬 수 있도록. 네, 그게 훨씬 더 이득이니까. 전체를 다 갈 갉아먹어서 망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이집트인들한테 고양이는 풍요의 상징, 다산의 상징, 그리고 약간 신격화되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고양이를 신성시 여기고 잘 보살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도 팽창을 하고 그 위에 있던 페르시아도 팽창을 하면서 페르시아에서 저 이집트를 갖다 무릎 꿇리겠다 해서 쳐들어와요. 가지고 이제 한판 붙는데 네. 이집트 사람들이 엄청 잘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가 난 페르시아의 왕이 이집트 사람들이 키우는 동물들을 다 잡아와라. 약점을 안 거죠. 이집트 사람들이 어떤 거에 막 기겁을 하나. 그게 바로 고양이였답니다. 그래서 성벽을 공격을 할 때 네. 훅 하고 던지는 네. 돌을 던지잖아요. 투석기 같은 투석기 거 같은 이렇게. 거. 근데 거기다가 고양이를 던집니다. 아이고. 살아있는 고양이. 너무 충격적인데.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집트 병사들이 이걸 싸워야 되지만 고양이가 여기저기서 퍽퍽 떨어지면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이용한 거군요. 네. 그 뒤로 이집트가 함락이 돼서 왕조가 바뀝니다. 페르시아 형통으로 프톨레마이스라는 왕조로 바뀝니다. 네. 그 마지막 왕이 여왕이 클레오파트라예요. 그런 또 페르시아 역사가- 쪽이죠. 네.
제가 딱 고양이 이렇게 하면은 떠오르는 게 보호자분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네. 사료 네. 하나로 그냥 먹이면 안 됩니까? 뭐 강아지 사료나 고양이 사료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실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보호자분들 아직도 모르시는 경우들도 많아서 강아지와 고양이의 영양적인 큰 차이가 있는데 그 네. 부분이 어떻게 사료로 이제 또 네. 표현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또 궁금할 것 같습니다. 처음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런 걸 몰랐으니까 강아지도 고양이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줬다가 점점 영양학이 발달하면서 개과는 잡식 동물이다. 그리고 고양이는 육식 동물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알게 되고 그러면은 왜 육식 동물일까? 생리학적인 특성이라든가 그럼 뭐를 더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렇네? 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개들은 쉽게 얘기하면 잡식 동물이기 때문에 곡물 같은 것들 탄수화물이 고양이 사료에 비해서 한 10에서 15% 정도 개 거는 훨씬 더 높아요. 근데 고양이는 단백질이 대부분 10% 더 높습니다. 단백질. 이게 가장 큰 차이고요. 보통 고양이 사료에서는 동물성 원료를 많이 사용하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동물성 원료에 들어가 있는 그 특정 아미노산들 그것 때문에 그걸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고양이 사료에는 고기가 좀 더 많이 들어간다. 네. 국제적 가이드라인이 있겠지만 고양이의 어떤 단백질 함량 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로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이게 어렸었을 때 키튼하고 이제 성묘 다른데 보통은 이제 성묘 키우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볼 것 같아요. 국제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네. DM이라고 하는 드라이 매터 건물 기준으로 단백질이 최소한은 25% 이상은 있어야 된다. 25%. 그래서 성묘 사료라고 하면 길고양이 사료라 할지라도 대부분 단백질 함량이 25%는 넘겨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함량이 막 30%를 막 넘어가요. 네. 고함량으로 좀 들어간다고 했을 때 네. 뭐 안 좋은 영향을 좀 줄 수 있을죠. 그건 아직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밝혀져 있죠. 최소 요구량은 25%라고 딱 이렇게 나와 있지만 최대치에 대해서는 NRC에서도 페디아프에서도 AFCO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지는 않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루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고단백 사료를 주면 신부전이 걸린다. 그런 거 말들 많이 하시죠. 네. 그런 건 아니군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신부전이 있는 애들한테 단백질 함량이 뭐 40% 50% 이렇게 높은 걸 주게 되면 훨씬 더 가속화시키거나 하겠지만 고단백 사료로 신부전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이거는 잘못 유발되었다는 잘못된 거. 네. 경험적으로 네. 단백질이 10% 이상의 차이가 나면 좀 서서히 바꿔주는 것이 좀 도움이 된다. 다른 사료를 바꿀 때 말씀이시죠? 네네네. 보호자님들과 상담을 드릴 때 고양이는 일단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양이는 뭐 하루에 얼마 정도를 먹어야 하며 또 효과적으로 물을 먹일 수 있는 방법들, 팁 같은 거 있을까요? 그렇죠. 네. 고양이는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나는 동물인 것 같아요. 음수량이 제대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냐 그걸 판단할 때 개랑 똑같습니다. 킬로그램당 요거 기억하셨죠, 다들? 네, 50ml. 이렇게 50ml. 기억하시면 고양이 몸무게가 보통 4에서 5kg, 6kg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우유팩 한 팩 정도 하루에 먹는지 그거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 물을 잘 먹일 수 있는 방법들, 소장님만의 어떤 또 생각이 있으실까요? 이 팁들이 고양이들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인 수준에서 답변을 드리면 물그릇의 개수는 늘어나야 되겠죠. 특히 다묘다 그러면 N+1로 N+1. 화장실도 N+1. 네, 2마리면 3개 이상, 3마리면은 4개 이상 이렇게 N+1로 물그릇의 개수를 늘려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물그릇의 형태 가급적이면 수염이 닿지 않는 넓은 형태. 재질도 마찬가지로 유리나 세라믹 재질로 돼 있는.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유리 물그릇 같은 경우는 물을 얼만큼 먹었는지 투명하니까 볼 수 있어요. 정확한 물 먹은 양을 좀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유리 물그릇. 그리고 고양이가 좀 좋아하는 재질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세라믹 재질, 도자기 재질로 된 물그릇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풍미에 애들이 반응하기 때문에 물그릇에 약간의 우유 2-3방울 그리고 고기즙도 1-2방울 정도 고기즙 육향이 날 수 있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물을 좀 풍미 있게 더 잘 먹게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리고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우면 고양이들 싫어한대요. 그래서 온도가 상온의 온도나 이제 우리 따뜻한 약간 미지근한 물을 주게 되면 훨씬 더 거부감 없이 먹을 수가 있겠죠. 공격적으로 해주는 방법은 뭐 습식 사료를 직접 주는 방법입니다. 70에서 80%
90%가 물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모든 케이스가 그런 건 아니라 두 번, 세 번 칼슘 옥살레이트, 옥살레이트로 수술을 여러 번 했던 양이들 같은 경우엔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방법이고. 고양이도 역시 사료의 제형이 굉장히 다양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건사료, 습사료, 뭐 동결건조, 뭐 네. 화식, 자연식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한데 사료마다의 어떤 장단점 좀 어떤 식으로 좀 보면 좋을지. 제형에 따른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 씹어 먹을 수 있는 건사료와 육즙이 같이 스며 있는 형태의 습식사료, 이 두 개가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 장단점은 크게 두 가지죠. 치석 형성에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되느냐. 당연히 건사료가 예방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습식은 잘 끼니까 양치질을 좀 더 잘 해줘야 되는. 반면에 고양이는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습식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물 함량이 7, 80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비싸요. 요 중간 단계에 있는 게 이제 방건조인데 방건조는 수분 함량이 대부분 20% 이상이더라고요. 장점은 쫀득쫀득하다 보니까 잘 먹어요. 단점은 수분 함량이 높다 보니까 이게 유통기한 내 변질되거나 곰팡이가 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존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낮게 포장을 한다든가 질소 충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차단을 하지 않으면 이 그대로 형태로는 보존하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결건조 같은 경우는 저는 트리스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트리스로. 그대로 말린 거거든요. 얼려서 말려다 보니까 지방 함량이 높습니다. 대부분 동결건조 연어도 그렇고 동결건조 고기도 그렇고 지방 함량이 보통 20% 이상이에요. 칼로리가 좀 높기 때문에 비만 쪽에서는 관리가 좀 쉽지 않다. 그래서 트리트라든가 아니면 기능성 영양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전 주식으로 보다는 그런 네. 식으로 조금 활용해 보는 건 좋겠다. 또 사료 이외에도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영양제죠, 영양제.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고양이에게 필수 하시는 영양제와 이런 네. 추천하시는 게 있는지. 네, 걔랑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메가3 제제. 오메가3는 진짜 뭐 빠지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질환 있을 때 내과 질환, 심혈관계 질환, 관절 질환, 뭐 신장 질환 다 오메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미리 챙겨주면 좋습니다. 다만 사람 먹는 오메가는 함량이 높아서 네. 혈액응고 장애라든가 췌장 쪽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고양이한테 맞는 그 용량을 조절한 오메가3 제제를 주면 좋고, 그리고 오메가가 3패가 되게 잘 돼요. 보존이 잘 돼 있는, 네. 그러니까 하나 싸져 있는, 공기와의 노출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우리도 사람도 먹지만 비타민제입니다. 멀티비타민제. 종합 비타민으로. 네, 그래서 비타민 A서부터 쭉 이렇게 돼서 비타민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들 먹여주시면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고양이들은 말씀드렸듯이 물에서 물로 끝난다고 하셨던 것처럼 비뇨기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요. 네. 뭐 신부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방광 쪽, 뭐 네. 결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아이들을 위한 뭐 특별한 영양제라든지 그런 것도 좀 있을까요? 영양학적으로는 스트레스 쪽이라든가 행동질환을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영양소가 있거든요. L-트립토판이라는 영양소. 그래서 트립토판의 함량을 좀 높여서 애들의 방광 질환을 좀 줄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의 전구체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질환들의 원인이 아무래도 저희가 스트레스로 좀 보니까. 네. 고양이들 사료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좀 좋을까요? 수분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게 보호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네. 냉장고에 보관하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최대 24시간입니다. 습식은 수분이 많기 때문에 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가급적이면 개봉 후에 바로 다 먹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건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수분이 12% 이내이기 때문에 네. 곰팡이나 미생물로부터는 자유로운데 뭐에 자유롭지 못하면 산패에 자유롭지 못해요.
산패. 그러면은 산패는 뭐냐면 썩는 거하고 산패는 다른데 산소와 지방이 만나서 변하는 걸 산패라고 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지방이 화학적 성분이 페록사이드라든가 알데하이드, 케톤 같은 것들로 변합니다. 아주 조금씩 변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주 조금씩 변하는데 여기 조금 무섭게 얘기하면 뭐 알데하이드 이런 것들은 발암 물질이에요. 오래 노출되게 되면 네. 안 좋은 거죠. 지방이. 그래서 거기 아마 대부분의 사료회사에서 건사를 뜯은 후에는 반드시 서늘한 그늘에 잘 밀봉해서 보관하라. 그리고 풍미를 유지하면서 제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김장국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진짜로요? 오. 그게 플라스틱 통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네. 풍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 한 달 이내에 먹인다라고는 제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소장님, 그 물 같은 경우에 뭐 교체 주기 같은 걸 권장하시는 게 있으세요? 우리가 정수기에서 물 먹을 때 이렇게 하면 한 컵을 받잖아요. 네. 그럼 먹다 보면은 몇 남으면 어떻게 하세요? 보통 안 먹고 버리죠. 네. 저는 바꿔주는 걸 아, 추천합니다. 바꿔주는 걸 추천해 네. 주시고. 그냥 먹어도 탈은 없는데 이게 공중이 아니라 바닥에 있다 보니까 네. 환경에 따라서 다른데 이렇게 좀 먼지가 좀 많이 올라오는 그런 환경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곰팡이 포자들이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런 게 이제 가라앉기도 하고 이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은 하루에 한 번씩. 예, 잘 닦아서 갈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고양이 영양학 책 네. 쓰셨잖아요. 네. 교과서가 하나 필요해 하시는 분들 위해 저도 정말 추천을 드리는 책인데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고양이 영양 책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인생 책입니다. 제가 3년 전에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 사중추돌에서 중간에 이제 끼었는데 네. 차가 폐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3주를 입원했거든요. 3주 입원하는 기간 동안에 40대 때 내가 책을 썼어야지 해서 원래 쓰려고 했던 책은 반려동물 영양학 책이었어요. 근데 고양이 영양학이 한글로 된 게 없다고 이렇게 고양이만 집중해서 쓴 영양학 책이 없다. 라고 해서 고양이 영양학을 그때 썼고요. 아예 모르는 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한 250페이지 정도 돼 있는데 중3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읽어도 편안하게 읽을 수 있게 문체로 그렇게 꾸몄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고양이 영양학 개정판도 그렇고 네. 또 이제 벨릭서에서 나오는 다양한 고양이 사료와 영양제 네. 소장님의 어떤 활동을 제가 많이 응원을 드리고요. 네. 늘 많이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고양이 영양학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주신 조우재 소장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 영양학은 배우면 배울수록 끝이 없는 학문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많이 알고 많이 익히는 것보다 행동하는 거죠. 잘 먹고 행복하게 오래 살게 하는 거. 요거는 고양이의 책임이 아니라 저는 보호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집사가 많이 알아야 암만큼 보입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네, 또 한번 모시도록 불러주세요.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만나본 전문가는 제일사료 조우재 소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